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통과 갓 만든 잡채를 들고 서울까지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나타난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낯선 중년 여자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원래 우리 집인데요. 순자는 호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동 803호. 틀림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보내온 신혼집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가구 배치와 지금 문틈으로 보이는 실내가 전혀 달랐습니다. 순자는 김치통을 떨어뜨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평생 모은 3억 원, 아들의 행복한 결혼, 효자라고 믿었던 모든 것.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새벽 4시, 박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따라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잠이 깼습니다. 62년 인생 중 가장 설레는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절여둔 배추를 꺼내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손끝에 익은 레시피였습니다. 이 김치는 오늘 아들 신혼집에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단 한 번도 신혼집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어미가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저녁 순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일 올라갈게.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해놨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알았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김치를 다 버무린 순자는 잡채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불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과 양파를 채 썰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잡채를 좋아한다고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딱 한 번 만났던 며느리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예쁘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순자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 뒤로는 영상통화로 몇 번 얼굴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며느리를 제대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 7시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충청도 읍내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8년 동안 순자가 홀로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순자는 한 푼, 두 푼 모아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6달 전 아들의 신혼집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친 순자는 오후 2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4시간이나 일찍 닫는 것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순자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 가요. 아들 신혼집에. 마침 커피를 마시러 들른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들 신혼집 가신다며요? 좋으시겠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민수가 바빠서 자주 못 보는데 오늘은 며느리 얼굴 좀 봐야죠. 박 형사는 이 동네 파출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찰이었습니다. 순자의 분식집 단골 중 단골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순자가 홀로 아들을 키울 때도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김치 많이 가져가세요. 서울 김치는 맛이 없다던데. 그럼요. 배추김치에 깍두기에 갓김치까지 다 챙겼어요. 순자는 짐을 챙겨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김치통 2개, 반찬통 4개, 잡채가 담긴 큰 그릇까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야산, 작은 마을들. 순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주 역할을 하며 의젓하게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한 번도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스스로 다녔고, 취직도 제 힘으로 했습니다. 순자에게 민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4시간 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한참을 헤맸지만 친절한 젊은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을 때 순자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사진 속 아파트와 실제 건물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사진에서는 건물이 더 새 것 같았는데 눈앞의 아파트는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서울을 몰라서 그런 거겠지. 사진이랑 실제가 다를 수도 있지.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1동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803호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 순자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레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활짝 웃으며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며느리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낯선 중년 여자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방금 낮잠에서 깬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호수를 잘못 봤나? 고개를 돌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803호. 틀림없었습니다.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 정민수 시집 아닌가요? 제가 민수 엄마인데요. 여자의 표정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정민수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여긴 원래 우리 집인데요. 순자의 손에서 김치통이 떨어졌습니다.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붉은 양념이 복도 바닥에 튀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줍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치가 다 쏟아졌잖아요.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김치통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정민수라고요? 그런 사람 여기 안 사는데 혹시 동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1동 803호였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확인시켜준 주소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1동 맞지요? 네, 1동 맞아요. 근데 우리 집이에요. 5년째 살고 있다고요. 5년. 그 말에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6달 전에 이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린 순자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803호에 정민수라는 사람이 사나요? 제가 그 사람 어머니인데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켜고 입주민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수요? 그런 이름 없는데요. 803호는 김영숙 씨 댁이에요. 5년 전에 입주하셨고요.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주소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산다던 집에 5년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출장 가야 해. 미안해. 다음에 꼭 같이 밥 먹자. 순자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출장, 회사 일, 다음에 변명 같았습니다. 아니, 변명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번호였습니다. 결혼식 때 교환한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번 울리더니 곧바로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없는 번호라니.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며느리와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항상 아들을 통해서만 안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영상 통화도 아들이 며느리 대신 받았습니다. 서연이 피곤해서 자고 있다고, 회사 일이 바빠서 먼저 나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순자는 관리사무소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6달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혼집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순자는 기꺼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은행 송금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었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가서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내 아들이니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혼집에 쓰인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순자는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새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는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6달간의 일들이 하나씩 재생되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 통화를 피하던 아들, 신혼집에 절대 오지 말라던 아들, 결혼식 때 어색하게 웃던 며느리의 표정, 하객석에 앉은 며느리 측 가족이 고작 2~3명 뿐이었던 것.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건물의 간판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법 도박 피해 상담소.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착한 아들이야. 효자야. 그러나 부정할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현금으로 3억 원을 달라던 아들. 신혼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용되지 않는 며느리의 전화번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고향에 돌아가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은 서울에 남기로. 버스에서 내린 순자는 역 근처에 싸구려 여관을 찾았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서울에 있어. 내일 꼭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설친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여관방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3억 원은 어디로 간 걸까? 며느리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침 해가 떠오르자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아들이 다닌다던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대형 무역회사라고 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회사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직원 중에 정민수라는 사람 있나요? 제가 그 사람 어머니인데요. 상담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수라는 직원은 저희 회사에 없는데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5년 넘게 다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에도 없고 퇴직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회사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닌다던 회사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신혼집도 거짓말, 회사도 거짓말. 대체 뭐가 진짜인 걸까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창 중에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몇 번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 재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현아, 나 민수 엄마야. 혹시 시간 있으면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재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심때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자는 재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대학 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를 보는 재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순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아, 우리 민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민수랑 연락 끊긴 지 3년 됐어요. 3년? 무슨 소리야? 민수가 3년 전에 회사 그만뒀어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이상한 데 빠졌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들이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고 말하던 때였습니다.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에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수가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어요. 500만 원이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순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왜 빌려간 거야? 모르겠어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재현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가 예전에 술 마시고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 밤에 뭔가 봤다고.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1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15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새벽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서 아들의 행방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례식 날 밤에 뭘 봤다는 거야?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술을 퍼마셨어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재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18년 전 그 밤에 무엇을 본 걸까요? 그것이 아들의 인생을 바꿨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각 민수는 서울 외곽의 어느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민수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옆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태식이라는 이름의 도박장 운영자였습니다. 그는 민수를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수 씨, 자네 빚이 지금 5억이야. 이번 판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야? 민수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민수는 또 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칩들이 상대방 쪽으로 쓸려갔습니다. 조태식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분식집 하신다며? 가게 넘기면 2억은 될 텐데.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식의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여관방에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순자는 어디를 가든 이 상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지갑, 시계, 그리고 봉투 하나. 지갑과 시계는 여러 번 만져보았지만 봉투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냥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글씨를 알아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줘. 순자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니. 비겁한 인간이라니. 진실이라니. 남편은 대체 무슨 비밀을 품고 죽은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순자는 쪽지를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8년 전 남편의 죽음. 그날 밤 아들이 본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단순히 3억 원의 행방만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쪽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18년 전에 떠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미안하다. 비겁한 인간이었다.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달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이 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죽은 거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베개를 적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순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순자는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나야.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이 많았지만 일단 아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신혼집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를 안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 또 거짓말인 건 아닐까?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설마 어미를 2번이나 속이겠어. 민수야, 엄마가 직접 가서 볼게. 새 주소 알려줘.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좀 바빠서 내일 가면 안 돼? 아니, 오늘 갈게. 며느리 얼굴도 봐야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후에 가. 서연이가 집에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오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울 생활에 치여서 실수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향의 오랜 친구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숙은 순자의 분식집 옆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40년 지기 절친이었습니다. 말숙아, 나야. 순자야, 어떻게 됐어? 민수는 만났어? 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해였다고, 주소를 잘못 알려준 거였다고, 오늘 새 주소로 간다고. 말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조심해. 일단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안심해도 늦지 않아. 알아. 그래서 오늘 직접 가보려고. 혼자 가지 말고 누구 데리고 가. 서울은 무서운 데야. 순자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숙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서울 외곽의 한 창고 건물에 있었습니다. 조태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태식은 낡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조태식이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서울에 왔다며? 일이 복잡해지겠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어. 거기서 잠깐 빈집 하나 빌려줄 수 있어. 내 엄마 한번 속이고 시간을 벌어. 그 사이에 내가 돈을 마련하면 되잖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를 또 속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5억 원의 빚.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의 가게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절박함이 교차했습니다. 조태식의 오른팔 박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은 민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조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놈 믿어도 돼요? 엄마한테까지 사기치는 놈이 우리한테는 안 그럴까요? 조태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해야지. 도망가면 어머니 가게부터 손 떼면 돼. 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주소를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혼집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기를,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이번 아파트는 어제 갔던 곳보다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놀이터 시설도 낡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좋은 집에 살 수는 없지.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저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는 남자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멀어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화가 난 목소리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우리 아들 멱살을 잡고 있는 거지? 순자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민수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손가락으로 민수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나무 뒤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오해였다는 말,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는 말. 그러나 방금 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남자는 누구이고 왜 아들에게 저런 행동을 한 걸까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와 민수가 들어간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민수가 들어간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뒤편 주차장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덩치 큰 남자가 민수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야, 정민수, 5억이 장난이야? 이번 주까지 최소 1억은 갚아. 5억.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엄마 가게 불나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가게에 불이 난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민수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의 눈앞에서 33살 된 아들이 낯선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조금만 더요. 제발이요.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차량 뒤에서 비틀거렸습니다. 5억 원의 빚, 가게를 불태우겠다는 협박, 무릎 꿇고 애원하는 아들. 이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이 거의 없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순자가 보낸 3억 원은 신혼집 자금이 아니라 도박빚을 갚는 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도박?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버스에서 봤던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불법 도박 피해 상담소. 그때는 설마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설마.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휩싸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빈 캔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순자는 차 뒤에서 나왔습니다.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순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손이 닿기 전에 피했습니다.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맞아? 민수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거짓말이었어? 서연이도 없는 거야? 다 거짓말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순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몇 년에 걸쳐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덩치 큰 남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상봉이네. 나는 빠질게. 민수 씨, 이번 주까지야. 잊지 마. 남자가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민수와 순자만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민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자가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민수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설명할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순자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3억? 내가 평생 모은 3억. 그거 다 도박에 쓴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 갚는 데 썼어. 그래도 모자라.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 원. 1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순대 한 접시 팔아서 푼푼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도박빚으로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박철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민수 엄마가 다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조태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귀찮게 됐네. 엄마까지 엮이면 일이 복잡해져. 조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그 여자도 감시해.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민수 약점 더 빠져나갈 구멍 없게 해. 박철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순자와 민수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 같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그 아이가 맞나?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대체 왜? 민수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뒤에서 민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앞이 흐릿해진 채로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순자는 문득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803호에서 만났던 중년 여자였습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문을 열었던 그 여자가 순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혹시 정민수 씨 어머님이세요? 순자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아들 이름을 아는 걸까?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시간 되세요? 순자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아들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또 누구인지, 왜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정미라고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근처 카페로 가시죠. 순자는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정미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5분쯤 걸어서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정미가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가 커피를 시키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해요. 순자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아세요?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8년 전 민수 씨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격리 사원이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회사. 18년 전. 남편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정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는 그분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순자의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그날 밤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영호 씨가 그날 밤 저를 찾아왔어요.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고백이요? 영호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요.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횡령.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내 남편이 횡령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영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돈에 손 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횡령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정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영호 씨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협박을 당한 거예요. 협박이요? 네. 상사한테요. 차장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영호 씨 약점을 잡고 협박했어요. 돈을 빼돌리라고. 안 그러면 가족한테 해가 갈 거라고.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협박을 당했다니.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삭히는 성격이었습니다. 정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이건 그날 밤 영호 씨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 이걸 써달라고 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와 문서 사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그 글씨를 알아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차장호 부장의 지시로 회사 자금 2억 원을 빼돌렸다. 내 잘못이다. 그러나 나는 협박에 못 이겨 그랬다. 이 문서들이 증거다. 순자는 문서 사본을 훑어보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내부 결제 문서. 순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남편이 남긴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일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차장호가 무섭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내야 한다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평사원이었고 차장호는 회사의 실세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18년 동안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님이 803호에 찾아오셨잖아요. 민수 씨 찾으신다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18년 만에 영호 씨 가족을 본 거니까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803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미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미가 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 날 밤에 민수 씨를 봤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영호 씨 사무실에 민수 씨가 있었어요. 영호 씨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날 밤 사무실에 서류 정리하러 갔다가 봤어요.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장례식 날 밤, 민수가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온 그 밤, 민수가 아버지 사무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 씨가 뭔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자는 재현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술 마시고 그랬다고. 아버지 장례식 날 밤에 뭔가 봤다고.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18년 전 그 밤에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15살 소년이 아버지의 횡령 사실을,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혼자 짊어진 것입니다. 그 시각 조태식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부하 박철이 가져온 정보가 흥미로웠습니다. 형님, 민수 아버지가 18년 전에 횡령 사건에 연루됐었대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조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횡령? 얼마짜리? 2억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조태식이 턱을 쓸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어? 그때 부장이었던 차장호라는 사람이 지금은 건설회사 대표래요. 지역 유력 인사고요. 조태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오래된 비밀은 협박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태식은 차장호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정미가 건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들, 18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들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왜 도박에 빠졌는지, 그 시작점에 18년 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18년 전 그 밤에 무엇을 보았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민수야, 어디 있어? 엄마가 갈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 민수가 알려준 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모습을 본 순간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졌습니다.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33살의 아들이 폐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더 처참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빈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꼴 사납지?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천천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분노하려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 있냐고, 평생 모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나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릴 때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줘. 아빠 장례식 날 밤에 뭘 봤어? 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한정미라는 분 만났어. 아빠 회사에서 일했던 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빠 사무실에 갔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아빠 욕하는 걸 들었어요. 횡령범이라고, 회사 돈 빼돌린 도둑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사무실에 갔어요. 아빠 유품도 가져오고 진실도 알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녹음기? 네. 아빠가 숨겨둔 거였어요. 재생해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빠랑 다른 남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이 차장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빠 상사였대요. 순자는 정미에게서 들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차장호. 남편을 협박해서 횡령을 시킨 사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돈을 빼돌리라고. 안 그러면 가족한테 해가 갈 거라고. 아빠는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어요.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자수하면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아? 아들 민수라고 했지?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아들 이름이 협박에 사용되었습니다. 15살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아빠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나랑 엄마일 수도 있다고.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경찰한테도 엄마한테도. 말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 녹음 파일만 숨겨두고 18년을 살았어요.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점점 어두워졌는지, 15살 소년이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혼자 짊어진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박할 때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도 은행 기록 남기면 추적당할까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피해망상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힘껏 안았습니다. 민수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품에서 33살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순자도 울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15살에 그런 짐을 혼자 진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18년을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태식과 차장호였습니다. 차장호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건설사의 이사이자 지역 유력 인사였습니다. 조태식이 말했습니다. 정영호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 차장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왜 꺼내시오? 그 아들이 뭔가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녹음 파일 같은 거. 차장호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까요? 차장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의 빚이 얼마라고 했지? 5억이요. 내가 갚아줄 테니 확실하게 처리해. 두 음모가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그 녹음 파일 아직 갖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에 저장해서 숨겨뒀어요. 언젠가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순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야. 그 녹음 파일 어디 있어? 순자와 민수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녹음 파일을 숨겨둔 곳은 충청도 고향 근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차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앞장서서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18년 전 가족이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느 빈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집은 헐리고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야. 민수가 공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창고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녹슨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중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진첩, 그리고 작은 철제 상자. 민수가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이곳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거야. 아빠가 남긴 녹음 파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왔어? 민수가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박철이었습니다. 조태식의 오른팔. 박철이 창고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민수,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민수가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USB 갖고 있어. 순자는 본능적으로 USB를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박철이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차 이사님이 만나자시네. 순순히 나오면 좋게 끝낼 수 있어. 민수가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가 따라 나가려 하자 민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는 안에 있어. 민수야. 제발. 민수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멈췄습니다. 민수가 박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만 가면 되잖아. 엄마는 상관없어. 박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가야 해. 차 이사님 명령이야. 박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하 2명이 창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부하 1명을 밀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1명이 민수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민수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수야. 박철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망가요. 빨리. 민수가 있는 힘껏 부하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순자는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어느새 불빛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파출소였습니다. 순자는 파출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러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신고하면 아들의 도박 혐의도 드러날 것입니다. 민수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수가 위험했습니다. 도박 혐의보다 아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분식집의 오랜 단골. 박 형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박 형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박순자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형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납치당할 위기라는 것, 불법 도박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18년 전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차장호라는 사람이 배후에 있다는 것. 박 형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어디예요? 순자가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서울 동료들한테 연락할게요. 30분만 버텨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파출소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걱정되었습니다. 무사해야 할 텐데. 순자는 또 다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한정미. 정미가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순자는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영호 씨 교통사고, 그거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어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였는데 영호 씨 차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대요. 그런데 그 증언이 묻혔어요.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격자를 수소문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작년에 겨우 찾았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조금 있으시지만 그날 일은 또렷하게 기억하신대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정미가 요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가시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박 형사가 민수를 구하러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순자는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순자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가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 속에 USB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새벽빛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택시에서 내려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18년간 묻혔던 진실이 이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정말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죽인 것인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요양원 안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이라 복도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의 간곡한 부탁에 김노인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창가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18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김노인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그 사고 말이요? 네. 정영호라는 분이 당한 사고요. 저는 그분의 아내예요. 김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고, 평생 잊을 수가 없소. 눈 감으면 아직도 그 장면이 보여.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소. 내가 택시를 몰고 가는데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소. 그런데 이상했어. 운전석에 남자가 있고 조수석에도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김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운전자 쪽으로 뭔가 했소. 손을 뻗더니 그러더니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갔소. 마주오던 트럭이랑 부딪혔소. 순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렇소. 분명히 봤소. 사고가 나고 나서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그 남자가 내렸소. 그리고 유유히 걸어갔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노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소. 조수석에 남자가 있었다고, 그 남자가 뭔가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윗선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소.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조수석에 있던 남자 얼굴을 기억하세요? 김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어서 잘 못 봤소. 근데 키가 컸소. 양복을 입고 있었소. 순자는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가 요양원을 나올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사모님, 아들 찾았어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수가 어디 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서 구출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부상이 좀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네 잘못 아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끝내자. 아빠의 억울함도 네 인생도 다 같이 끝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 한정미가 보관하던 문서들, 김노인의 증언 내용을 정리한 메모, 검사에게 18년 전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8년이나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차장호가 영호를 협박하는 목소리, 자수하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겠냐고 위협하는 내용, 증거로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18년 전 묻힌 횡령 사건, 위장된 교통사고, 지역 유력 인사의 범죄, 뉴스거리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조태식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폭행, 공갈, 혐의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조태식은 취조실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만 잡을 겁니까? 차장호라는 양반이 정영호 사건 처리하라고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그 인간이 시킨 거라고요. 조태식의 폭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차장호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이사, 지역 유력 인사, 그런 사람이 18년 전 살인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차장호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언론이 차장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18년 전 차장호의 비서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장호 이사님이 정영호 씨를 협박하는 걸 봤습니다. 돈을 빼돌리라고 강요했습니다. 정영호 씨가 자수하겠다고 하자 격분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처리하라고. 검찰이 차장호를 소환했습니다. 차장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녹음 파일, 목격자 증언, 전 비서의 진술. 결국 차장호는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차장호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차장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숨겨왔던 죄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운 민수 옆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차장호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18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있을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있을 거야. 네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두 사람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묻힌 진실, 평범한 분식집 주인의 끈질긴 추적, 드러난 재벌의 범죄.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은 밝혀졌지만 아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순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에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간 간판에 흰 글씨로 영혼의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남편 영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충청도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6개월간 도박 재활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단 증상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매일 면회를 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민수는 버텼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민수는 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주문을 틀리고 그릇을 깨뜨리고 손님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와 함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점심에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옆에 앉아 다음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에게는 그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한정미도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이 덕분에 우리 민수가 다시 태어났네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 전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던 그녀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테이블을 닦다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산소 가고 싶어요. 같이 가줄래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산소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비밀이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를 마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산소는 작은 야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 위에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정영호.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곁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18년 동안 못 왔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억울함 저랑 엄마가 풀었어요. 그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이제 아빠 누명 벗었어요. 민수가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엄마 잘 모실게요. 아빠처럼 비겁하게 살지 않을게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요.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제 다 괜찮아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차장호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상 횡령 교사,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8년간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정영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횡령범이라는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위자료가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목숨값을 받을 순 없어요. 대신 순자는 그 돈을 도박 중독자 가족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민수처럼 도박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기부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큰 돈을 기부하셨나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혼자서는 못 이겨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돈이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영혼의 분식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형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커피를 마시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민수, 주방에서 요리하는 순자,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게.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좀 행복해지셨네요. 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박 형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내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빠졌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끝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에 폐인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같이 먹자.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왜 포기해? 니는 내 아들인데.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18년간의 어둠이 지나가고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영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썼던 그 쪽지, 비겁한 인간이었다고 했던 그 말,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될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함께 일어섰으니까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살게요. 우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